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J 이작가 이동영입니다. 오늘은 고맙게도 안가를 우리 손님들께서 꽉 채워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썰렁해서 저희가 알른소리를 했더니 바로 호응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출연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해에 모든 악플 지분을 떠안았다가 정말 단 일주 만에 반전의 기회를 만드신 사과 진성준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턱시도와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남자. 대머리 가발을 써도 역시 멋진 남자. 진짜 지역위원장, 서울시 강서울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사과 진성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그 전에 올라왔던 악플들을 보면서 정말 속이 상하고 아주 힘들었는데, 저 방송 나가고 특히 제작 발표회 이후에 진성준 멋있다. 턱시도 너무 잘 어울린다. 영화배우 같다. 선글라스도 빌린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홍콩 배우 같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눈알 깜짝 안 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호는 마음에 드세요? 사과라는 호는 별로 마음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국회법 재의결 찬성 토론자로 나셔서 정말 비분강개한 모습을 보이신 진선미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요번에 악성 댓글을 의식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저보고 자화자찬한다고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하세요, 그래도 지금? 그렇습니다. 또 사과를 드리면서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등파인 드레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걸 자화자찬으로 얘기하시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연예인 뺨치는 이라는 기사 제목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기사가 났습니까? 났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듬뿍듬뿍. 기자를 협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제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등장한 진성준 의원. 저는 그게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배우 같은 진성준 의원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선글라스 끼고 나온 진성준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연예인 뺨치는 진선미 의원 이렇게도 쓰면서? 별게 다 불만이시군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했잖아요. 진짜.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댓글 부대 동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우리 육두품 김강진 의원님. 예. 저도 다음 주부터는 첫 시작하는 멘트를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님이 이 토크 주제는 준비를 안 하시고 첫 인사말 준비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턱시도를 빌린 거는 제가 빌렸다는 거 그걸 강조드리면서 아침에 제가 힘들었어요. 그거 빌리느라고 진짜. 아니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진성준 의원님이 전략 위원장을 내놔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진성준 의원의 컨셉 판정윤 이탄 사과 진성준 다 우리의 아이디어였잖아요. 턱시도도 우리의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렇죠. 야, 반성하라 진성준.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희한한 아니 일일세. 제작 발표회 영화 같이 하자고 한 거 우리 아이디어였지. 오케이, 일단 그런다 치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일 저는 오랜만에 문 대표의 밝은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늘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문영식 위원장이 추진했던 거지만 문 대표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문 대표님 옷도 저희가 빌려놨었거든요, 그날. 근데 그날 입지 않으신 건 전 좀 서운해요. 젠틀제인의 모습을 기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한번 멋지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그날 아침에 문용식 위원장,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 제작 발표하는데 턱시도를 입기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과연 적절하겠는가. 너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을까.
네? 메르스 상황이 또 그렇고 또 국회법 거부권 상황이 그렇고 또 그날 마침 성완종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하기로 예고한 날이었어요. 우리 제작 발표회 시간하고 겹쳤거든요. 오후 2시로. 그런 전국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진성준이 너 전략기획위원장 맞냐. 그런 전국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턱시도 입겠다고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턱시도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 당이 스스로 그냥 잔치 벌이고 이러는 것 같지 않다. 감각을 좀 믿어달라. 세련된 감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마음이 안 놓였던 거야. 김성수 대변인, 우리 대변인 회의 진행하시는 김성수 대변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또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문 대표가 그렇게 입고 나왔으면 또 종편에서 엄청 깠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죠? 정부에서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타협안을 제출을 했죠. 대표께서는 그냥 평복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진짜가 나타났다는 입겠다. 아 그래서 타협안이 또 출된 거예요. 그래도 전략공모위원장으로 아니, 그럼 옷을 별로세. 빌리기 전에 해야죠. 왜 돈 들여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문용식 위원장이 우리 방송을 정말 계속 듣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은근슬쩍 압력을 넣었습니다. 자기 이름 꼭 한 번씩 얘기해달라고. 자, 2번 얘기해줬습니다 오늘. 아 그래도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문용식 위원장님이 그 인터뷰한 거 봤어요? 네. 우리한테 재미도 없지만 뭐 이러면서 진행을 그닥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이유는 뭐 소통의 부재다 뭐 이런 멘트를 다음 주부터는 문용식 위원장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분이시네. MC라고 이렇게. 뭐 그리고 이니셜로? 어제 주간 대변인 회의가 업로드 됐거든요. 네. 아, 하래 말해 정말 장족의 발전. 네. 수많은 악플이 달렸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한 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야, 하면 이렇게 바뀌다니 싶었는데 역시 하면 할수록 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 늘었나 보다. 확 늘었어요. 아, 대단히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제작 발표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작 발표할 때 진짜가 나타났다 3남매에 비해서 네. 주간 대변인회의 그 세 분이 굉장히 침울해 있고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각성해서 그걸 발판을 삼아서 새롭게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 그 주간 대변인이 더 좋은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우리를 뛰어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게요. 걱정되는데. 경쟁자가 그러니까요. 될 것 그때 같아요. 각오와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네. 반드시 능가하겠다 하면서. 어쨌든 뭐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거죠. 뭐. 그렇죠, 뭐. 주간 대변인회의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근황 토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주간 우리 김광진 의원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주 뭐 국회 상황은 스펙타클 하긴 했습니다만 전 사실은 지난주는 좀 거의 순천에 있었고요. 뭐 금토일 계속 있었는데 지역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지역 가실 때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느낌이고 막 하는데 순천은 그래도 두 분은 다 수도권이시잖아요. 네. 순천은 호남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는 데다가 저희가 이제 도농통합시여서 실제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보면 농촌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려가서 그 순천 농협의 그 농산물 판매 홍보대사가 그러니까 됐거든요. 홍보대사가 예. 그 모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러운 일이. 내일 모레 제가 복숭아 판매를 하게 될 테니까요. 복숭아 좀 많이 좀 사서 강서에 좀 선물하십시오. 홍보대사는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죠.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하는 거죠. 순천을 위해서 그렇죠? 국회의원 지위로 강매를 하는 것이 홍보대사였어요? 예.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순천이 역시 가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순천 가뭄 피해 심하죠. 근데 순천은 사실은 봄에 농산물 농사 지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상한 기후예요. 그래서 그 매실이나 이런 것들이 꽃 필 때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분이 안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연재해라고 할 정도로 예. 재해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3, 4일 동안 그렇게 비가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또 더 힘들고. 네, 더 힘들고 실제 논에도 거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네, 밭작물은 아예 뭐 심각한 상황이고. 네, 참 예. 걱정이네요. 근데 어쨌든 내일부터 비가 온답니다. 비가 네. 온다니까
조금 가뭄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농산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진성준 의원. 저는 안 돌아가는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전략을 짜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법 재상정되어서 제의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저렇게 표결 불참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못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격렬하게 또 보다 더 단호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네, 저는 뭐 아시지만 지난 그 일주일 내내 참 바빴습니다. 뭐 이분들과 다르게 저는 원내 부대표이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어야 했고요. 뭐 아시지만 유승민 그 오늘 사퇴했죠. 원내 대표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네. 청와대에서도 나오고 여야가 다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비서실장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됐고 그때 질문들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언쟁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모 당의 의원께서 정말 꼭 박근혜 대통령처럼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치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전혀 추측에 의해서 뭐 질문을 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법안도 통과되지 제일 안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해서 누굽니까? 모 당이 얘기하세요. 새누리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 의원 누굽니까? 네, 민병주 의원님. 민병두 아니고 민병주 주 의원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아마 미방위를 했던 것 같고요. 미방위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때 식물 상임위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부분들을 마치 뭐 너무 화가 나서 문제 제기를 했죠. 운영위원장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정작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한테 하시는 게 낫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그분이 저에게 한 질문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국회의원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본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정치 혐오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걸 네. 마구 조장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매우 분노하면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자주 분노하셨네요. 예, 자주 여러 번. 분노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찬성 발언, 네, 국회법 재발의한 과정에서 찬성 발언을 했는데 예, 또 악플을 예상하지만, 네, KBS에 제 목소리가 나갔다는, 네, 뭐. 악플은 무슨 악플? 명연설이라고. 아니, 자화자찬한다고. 명연설이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네. 진선미 의원님 그 찬성 토론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고맙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나 뭐 하셨을 때에 비해서 네. 억양이나 어투나 그 톤 자체가 네. 참 좋았어요. 듣는 사람에게 호소력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예. 연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연설을 듣고 찬성표 투표했어요. 아유, 참 원래는 잘하셨어요. 반달라 원래 그랬는데.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냥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지 하나 해드리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원하셨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정말 됐습니다. 이제 아이튠즈에서도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튠즈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팟빵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정작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튠즈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네.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참.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팟빵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시사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새누리당은 맨날 종북 그러더니 배웠나 북한한테? 공산당이랬잖아요 이거. 네.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의원총회에서 박수 쳐가지고 나가. 네. 이게 뭐 그게 공산당이 아니 뭡니까 이게? 거의 갈기라우 수준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지난주에 그 악플을 당연히 예상하면서까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제 힘으로 제 사랑의 힘으로라도 막아보려고 유승민 사랑합니다. 예, 유승민 내 사랑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걸 막아보고 싶었는데 참 진짜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도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심지어 제가 얘기하는 그 국회에 청소 용역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했는데 갑자기 편을 드셔서 우리 당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라. 이렇게 편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기에 이 사퇴 안 하고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버틸 만큼 버틴 것 같아요. 버틸 일단 만큼 버텼죠. 최고회의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안 하고 의총에서 이제 결정 나니까 이제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유승민 대표의 나가면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 대통령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돌려가지고 박 대통령을 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고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네, 그렇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가 그렇지. 무너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돌려서 까버렸는데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예. 이 얘기도 한 셈이죠. 대한민국은 입헌 공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어떤 이런 모습들 그 제가 듣기로는 한 25명이 의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이게 유승민을 나가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존심을 스스로 던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저는 또 좀 소감이 다른데 트윗에도 올렸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난 돌아보면 대선 때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이 성립하게 된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실을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대표가 사실을 확인해 준 것 같은 기분? 맞다. 니네가 한 말이 맞아. 뭐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건가. 이게 사랑이 뭔가. 더 깊어지셨겠어요. 저 악성 댓글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본인이 국회의원 10년을 하면서 서강대교를 건너올 때마다 생각했던 다짐이다.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건데 어쨌든 물러났으니까 다음 차례에 또 누군가가 원내대표가 되실 건데 이제는 새누리당은 원내총무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청와대가 임명하는 원내총무로서 직함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그 자체를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지난번에도 딜레마다 유승민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을 위해서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승민 대표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체가 이제 다 폭로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승민 정도의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새누리당 내에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발붙이고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박근혜 대표 밑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예? 나가서 국회의원 3선이 되고 원내대표까지 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법도 원칙도 무슨 정의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대통령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주 세게 엄호했던 이해훈 전 의원 예. 이분은 친박들이 표대결 가도 우리가 이긴다. 이미 100명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이장우 그 대표적인 친박 의원 대전에 이 사람이 하니까 원래 친박계가 있고 김무성계가 있고 검찰에 약점이 잡힌 의원들까지 합하면 100명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수사, 보복 수사가 두려웠던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하니까 예.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참 아이러니네요. 예. 예. 이 새누리당의 정체가 다 드러난 그렇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전체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뭔가 혐오 상품이 되는 거, 이것이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든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을 하기를 어쨌든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합의의 정치로 가보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지금 못 지켜서 아쉽다라고 사퇴 의견에 이제 썼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다시 제가 가장 말이 통하지 않고 가장 답답하고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친박인데, 그러면 이 국면이 끝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자괴감 같은 게 조금 들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상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고 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고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유승민 대표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누리당의 그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한들, 또 대표가 된다 한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진선미 의원님 원내부대표로서 퍽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앞서시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하고 또 마지막까지 상대해야 될 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정부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왔으니까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당헌에 원내대표가 거류가 되면 일주일 이내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도록 돼 있다고 해요. 역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으로 뽑을지 또 갈기라우 해가지고 추대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어쨌든 또 대통령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진선미 의원은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고, 그렇죠. 말은 안 통하는 사람이 올까봐. 네, 네. 혹시 예상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주영 장관. 아, 이거 뭐 다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이제 네. 이주영 장관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 본인도 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번에 벌써? 해서 떨어져 패했죠. 예. 유 대표한테. 그렇죠. 네. 오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곡소리도 그치지 않은 초상집에다 대고 무엇을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이주영 전 장관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유, 네. 상주가 아니구만. 자, 뭐 유승민 의원도 그 보궐선거로 되셨잖아요. 원내대표가 그랬죠. 실제로. 네, 그렇죠. 보궐선거죠. 네. 그 이완구 총리가 나가면서. 네. 근데 그 원래 임기조차도 못 채우고 또 나가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선 좋은 겁니다. 상대를 이렇게 막 날려줘야 돼요. 어쨌든 그 유 대표의 사태로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까? 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계속 내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총선이 있으니까. 예. 본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치 봉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진정한 민심의 이반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당장 오늘 혹시 보셨어요? 뭐 이걸 다 믿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저는 돌아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국민 의식이 성숙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메르스 때도 보면 정말 힘드신 분들 가서 고생 많으시죠 이러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도 다 힘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착한 심성 때문에 견뎌내주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뭔 일을 한지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한 민심 위반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김무성 대표가 YS 문화에서 큰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YS한테서 뭘 배웠냐면 불에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튀면 죽는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아주 기계 있게 본인의 저 별명처럼 무대처럼 말이죠. 기계 있게 뭔 얘기를 꺼냈다가도 청와대의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늘 쭉 그랬죠 지금까지. 개헌 문제도 그랬고 뭐 이번에 유승민 대표 문제도 그랬고 국회법도 그렇고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권 2양기 교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좀 할 것도 같은데 또 꼬리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해도 그걸 죽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교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김무성 대표의 생리로 볼 때 본격적으로 비박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박 쪽에서 지금 부글부글 하니까 뭐 탈당해서 뭐 중도 신당을 만드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당은 뭐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혁신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안 마련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2차 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혁신위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그 안들을 이렇게 확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려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공천 그 평가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그게 제일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기왕의 혁신위원회에서도 당 자체 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이긴 하지만 혁신위원회에 확 힘이 실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안이 제출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계파 갈등을 꼽고 그리고 그 계파 갈등의 싸움터이자 진원지가 곧 최고위원회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최고위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구나 당원들의 직선으로 뽑힌 우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임기도 내년 총선 직후까지다 말이죠. 이렇게 탁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난하게 수용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뒷받침해서 내놓을 얘기가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존의 당원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 김상곤 위원장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용 동원 조직의 당원 구조 속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이거를 지역과 직능, 계층,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당원들 역시 그렇게 지역과 직능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구조로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가 그렇게 구성되어야 그 하부에서 대표되는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하부가 구축되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 일선에서 우리가 뛰어다녀야 가능한 일인데 그것의 처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이 저는 큰 관심입니다. 그것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당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 사실 지난번에도 1차 혁신안도 조금 의문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드린 적도 있고 근데 저는 2차도 조금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트위터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고민 끝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결국은 해경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을 빌려서 다 하는 것인데 과연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집행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사무총장의 권한과 직책을 뭐 본부장급으로 5개를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5개의 본부장을 나누면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똑같은 일인데 사무총장이 하는 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조금 조삼모사스럽기도 하고 해경 해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서 물고기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서 물길을 트고 해서 물을 맑게 하는 것인데 좀 혁신안의 느낌이 그냥 죽은 물고기 새 물고기를 집어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좀 들어서 좀 하여튼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위원제를 그렇게 개편하자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당원의 구조가 그렇게 직능, 지역, 세대, 계층들을 망라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당원들이 확충되어 있느냐 하는 게 전제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직능의 대표, 또 계층의 대표, 세대의 대표를 뽑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도 청년위원장도 선출하고 대학생위원장도 선출하지만 당의 청년 당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실체가 또 대학생 당원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굉장히 형해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야만 가능한 거다.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방법론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처의 실무 집행기구를 5개의 본부 체제로 두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제 전략기획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왜 조직은 조직위원회가 안 맡고 조직부총장이 맡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오랜 당의 경험 속에서 그게 그나마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일견에는 왜 통일적으로 위원회면 위원회, 본부면 본부, 부총장이면 부총장 체제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차제의 그 부분을 본부 체제로 정비하자라고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누군가는 조율해야 되잖아요. 통합 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국무총리가 있듯이. 그런데 당 대표대로 그걸 다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당대표 못하죠. 그렇죠. 그런 역할은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다. 총무본부장에게 그런 선임 본부장의 역할을 주나? 뭐 그거야 운영의 나름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1차 혁신안, 2차 혁신안이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 당헌이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당내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거든요. 반발이 심해서 통과되지 못하면은 뭐 이거 뭐 다 깨져버리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2차 혁신안에서
최고위원제 폐지는 총선 후에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건 뭐 당대표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네. 당대표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사무총장제 폐지는 곧바로 하겠다. 곧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무총장 임명될 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예. 이것도 지금 바로 폐지한다 그러면 또 과연 여기서 반발이 없을까? 이런 우려 섞인 지금 시선이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막 발표된 것이고 또 그 발표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의 모든 성원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충분히 설명되면 이제 당의 여론도 이렇게 갈리겠죠. 찬성과 반대로. 또 특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평가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다 인정되어 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무슨 계보가 어떻다고 해서 이것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다 동의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또 정치활동 의정이라고만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활동을 개량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국회 출석 점수 뭐 법안 발의 건수 통과 건수 이런 것만으로 점수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걸 하자 그러면 외부 인사로만 하면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인가. 당내 사정이나 정치 내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른바 내재적인 접근이 안 되면 의원들에게 광범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점은 과제죠.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는 어쨌든 그 평가위원회가 빠르게 꾸려져서 그 안에서 그런 평가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전문가를 뭐 모셔다가든 그렇게 만들어서 처리하시겠다고 일단 네, 빠르게 구성을 빨리 해보겠다라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평가위원회가 이제 위원장 포함 15명인데 네. 100% 외부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금 그런 구조인 것이죠. 위원장이 추천해서 당대표가 임명. 추천해서 임명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기에. 네. 그러니까 아직 최고위원회도 이런 내용의 개혁안이 혁신안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알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반응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강진 의원이 지난주에 키워드로 예. 최저임금을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예. 전해졌습니다. 그 뭐 사용자 측에서 뭐 처음에는 30원 인상을 주장. 아니죠. 처음에는 원한 고수였죠. 원한 고수였다. 영원. 그 다음엔 30원. 예. 그래서 협상안이라고 거의 2달 만에 가지고 온 게 30원. 장난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약간 또 올렸죠. 아, 근데 70원인가 이렇게 올린 걸로. 그리고는 퇴장해서 나가버려가지고 네. 좀 참담해요. 이 상황과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정말 협상이라는 걸 하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판을 깨기 위한 방식만을 위해서 오시는 건지 참혹스럽고 말 그대로 정말 그 30원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30원이라는 의사결정을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 전 진짜 근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어디 흥정하듯이 빵원 너무 많아 멈춰가 그러면 30원 장난치는 거잖아 이거. 그렇지. 네. 네. 아니 근데 그 기사 관련해서 나는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세종시 쪽에서 아마 기사가 뜬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저임금 6,000원 시대를 최경환을 부총리가? 비롯한 정부가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당황했네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그 되는지. 처음에 근로자위원들이 10,000원을 주장했다가 8,40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8,200원 3차 수정안에서 8,100원을 내놨고요. 네. 사용자 측에서 동결했다가 1차 수정안에 5,610원 30원 올렸죠. 예. 2차 수정안을 5,645원 70원 올린 거고 3차 수정안 5,715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갭이 너무 커서 일단 근로자위원들은 자리에서 나갔고 그리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최고 6,120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근로자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 보도를 보니까 아마 6,000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구 애초에 그게 다 최경환 최경환. 때문에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그 퍼센트지 인상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이 9.5%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면 일반적인 평균만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 자릿수 최소한하더라도 두 자릿수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지만 평균 인상률인 9.5%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익위원안이 내놓은 6,120원 예. 최고인데 이것도 두 자릿수가 안 돼요. 그렇죠. 9.7%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근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고 뭐 이제 팟빵 댓글에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참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한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다만 지금 최저임금이 금액이 얼마냐 이것만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연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부과되고 있고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릴 때 이런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의 예와 선례를 보면 실제로 폐업률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업도 훨씬 더 활성화되고요. 경기도 부양되는 것이 근거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만큼의 거의 5조 원 정도에 가까운 세수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정부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갑자기 늘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뭐 부가가치세를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또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분들은 워낙이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다 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방송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이제 알아보시고 악수하면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언제 올려줘? 그 말을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사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실린 사진인데요. 예. 국회 앞에서 아마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알바비로 생활비도 못 버는 쓰레기 내 인생. 이런 피켓을 들고 있어요. 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인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입니다. 그럼 본격적 토크가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했군요. 네. 본격적으로 진짜가 나타나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1 진짜 이슈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서 탈탈 털어주는 이슈 탈곡기 진짜 이슈. 자, 오늘은 거부권 전국 그 이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세 분 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들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여당 의원들한테 가서 투표를 좀 해라 설득도 가고 독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문 대표도 본인이 또 직접 김무성 대표한테 가서 투표 좀 하시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얼굴을 못 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창피해서. 네, 창피해서. 네. 근데 안 그러지 그런 분도 않던데요? 많던데요. 전혀 그러지 않던데. 네. 그래요? 야, 예를 들면 예. 국회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뻔뻔스럽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 좀 얘기해줘요. 아니 다수가 그렇게 하던데. 친박. 친박에. 저는 이름. 그들이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느꼈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우리가 투표 좀 하세요. 투표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 의원님 투표하세요. 아무개 의원님 투표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별 대응을 못 했잖아요. 네? 너무 저는 그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뭐 비박, 친박, 친노, 비노 이런 표현 정말 안 쓰고 싶고요. 그런데 일부는 전위 부대가 있더라고요. 아, 예, 여전히. 뭐 있죠. 네, 예, 여전히 뭐, 있는데 참 그 분들의 이렇게 반응이나 대응 방식이나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슬플 때가 있어요. 네. 두꺼운 분들. 네. 근데 문제는 이 이유입니다. 네. 이 거부권 정부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네. 사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한 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되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면담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 차원의 대응이 있습니까? 우리 저 진선미 의원님께서 원내 부대표시니까 네. 네, 일단 그 유가족들이 면담을 어제 아마 신청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오늘 이렇게 11시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일 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 농해수위 우리 박민숙 간사님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몇 가지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나 또 그 수중 촬영 거부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정부와의 또 소통 창구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들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갔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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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법적 투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외로 나가야 된다. 또 우리 댓글에도 올라왔지만 국회의원 배지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효과적인 투쟁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상대가 꼼짝 못할 명분을 틀어주고 더 합법적인 투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국회법 1998년도에 박근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래서 이번에 거부된 국회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박근혜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는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달리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법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분도 없네요. 네, 전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밀 것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정부의 시행령이 법안의 위임 사항을 벗어나거나 법안의 근본 취지를 뒤집어 엎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법으로 끌어올려서 개정하는 그런 법들이 한 25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있는데 현재 성안 작업 중입니다.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메르스 또 가뭄 뭐 이렇게 내수시장 불황 이런 것 때문에 2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국회에 보고 이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독 처리해놓고 염치 없이 이걸 야당 보고 해달라 그러면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로 또 심판해 국민이. 그러니까 2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무작정 통과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경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원래 예산이 이제 한 1년 전에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이게 정부가 요청하면 국회에서 잡아주는 건데 이번에 메르스 같은 특별한 사건이 터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 가뭄하고 메르스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가뭄 메르스에 대한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냥 사회 간접자본. 그러면 새누리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거 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정부가 잡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추경안에 대한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 의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모든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셋 다 예결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요. 진선미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실수할까봐. 네, 저는 네. 훨씬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장 강기정 의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신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자다가 일을 하셨습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그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한창 진행 중인데 추경안에 대해서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정부가 거의 한 22조 원대의 추경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메르스와 가뭄을 또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22조 원대 예산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추경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은 잘못된 추경이고요. 네. 말은 22조인데 실은 메르스 추경하라고 했더니 메르스 추경은 2.5조 원입니다. 그럼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뭐 그렇습니다. 2.5조 원이 메르스 추경이고 가뭄 추경이 한 8천억.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3조 원? 예. 예.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그냥 쓰잘데없는 거 뭐 도로 예산, SOC 사업. 예. 그다음에 또 SOC 사업이고 또 저기 경제정책 잘못해가지고 빚진 거, 세수 부족한 거 5조 6천억 뭐 이런 겁니다 다. 예. 결국 이게 총선용 선심 사업 아닙니까? 뭐 총선용 선심 사업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메르스 추경도 아니고 도로, 철도, SOC 사업 예산이고 아무튼 뭐 이런 정도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거라도 메르스 추경을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2.5조 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에다가 한 2조 원 정도를 더 붙여서 이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받은 병원, 자영업자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배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르스 추경이 한 3조, 4조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도로, 철도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이것은 다음에 그 본예산 때 필요하면 넣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경제가 이 메르스 때문에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실은 메르스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경제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망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한 것, 약 뭐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5.6조 원 세수 부족분 메우는 거 이것도 추경으로 이번 빚내겠다는데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 추경안의 절반 5.6조 원이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부분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기업들이 뭐 적자를 입거나 뭐 제대로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 문제는 지속돼 왔고 결국은 법인세의 인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를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상태로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 잘못해가지고
법인세도 걷고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적자가 난 겁니다. 그 적자분에 해당된 만큼 빚을 내겠다는 거고, 이번에 정확하게 이 추경안을 보면 9조 6천억 원을 빚을 냅니다. 9조 6천억의 빚을 내서 그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5조 6천억은 빚 갚는 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6.2조 원, 그러니까 6.2조 원을 이번 소위 추경안이라고 제시하는데, 그 6.2조 원 중에 2.5조 원, 2조 5천억만 메르스 추경이고, 나머지는 다 뭐 SOC다, 뭐 서민 경제 살린다고 말은 그런데 다 쓰잘데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빚 내는 9조 6천억 빚 그렇게 많이 내지 말고 빚은 조금만 내라, 약 한 4, 5조만 내라. 네. 대신 그 빚 내서 메르스 추경은 하되, 네. 메르스 추경은 2조 5천억인데 그걸 한 4조가량 늘려라. 예. 그래서 병원, 그 다음에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이 수입이 감소한 병원이나 또 그 병원 주변의 자영업자 이런 데 지원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경안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여당과 협상을 하는 겁니까? 이 이후에? 일단은 이제 내일 정부가 총리가 국회에 와서 2시에 이번 추경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추경안 이렇게 생겼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우리 야당에서는 그 추경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쓰잘데없이 들어가는 뭐 도로 예산이나 철도 예산, 그 다음에 국방부의 그 철책 예산 이런 건 다 삭감하겠다. 대신 그 삭감한 만큼은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병원, 그 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된 그 환자들, 네. 또 가뭄으로 고통받는 저수지 준설 이런 데 쓰겠다라고 대안을 내일 내놓을까 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어찌 보면 상식 바뀔 수도 모르겠고, 제가 국회의원이 이걸 몰라서 질문 드리면 참 죄송스럽긴 한데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부가 2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갑자기 추경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의장님 설명하실 때 뭐 9조 얼마는 빚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2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거며, 빚을 낸다는 것은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지 뭘 빌려온다는 건지, 그냥 그 메커니즘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제 현재 올해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2015년 예산을 통과할 때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세입 얼마, 세출 얼마 이렇게 딱 세입 360조 원, 세출 360조 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입, 그러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 360조 원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즉 법인세도 덜 걷고 경제성장률도 예측을 잘못해서 애초에 들어올 만큼 세수를 걷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올해 집행할 돈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네. 그 마이너스 된 만큼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5조 6천억만큼을 빚을 내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빌려줘요? 그 많은 돈을? 그것은 이제 국채락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만큼은 국가가 다음에 갚아줄 테니까 빚을 좀 사주십시오. 이런 채권 발행이죠. 네, 국민한테 파는 그러니까, 거죠. 네. 예, 카드 긁은 거죠. 나라가 네. 이제 네. 그 5.6조 원만큼 카드를 긁어서
다음에 이자 쳐서 줄 테니까 이자는 예를 들면 국고채라 그래서 뭐 4% 5%짜리 은행 이자보다 더 센 이자 줄 테니까 이 채권 좀 사주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예. 채권 좀 사주십시오 해서 이제 빚을 내서 그 빚낸 돈으로 올해 예산 중에 이제 그 부족분을 메꿔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정부에서 22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2조 원이 다 추경은 아니고 예. 추경은 정확히 말하면 빚낸 거 아까 말씀드린 건 세입 추경 5.6조 원하고 예. 세출이라고 할 수 있는 6.3조 원. 예. 그러니까 5.6조 원은 빚 갚는데 빚 갚는데 빚내는 5.6조 원하고 네. 세출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메르스 추경 2.5조 원, 철도와 도로 1조 3천억, 또 기타 무슨 여러 가지 그 국방부 사업, 어지 사업에서 마을은 서민 경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 등에서 총 이것이 11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22조 중에 11조 8천억 빼고 나머지는 뭐냐?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뭐 신용 보증기금이다, 주택기금이다, 이걸 이제 늘리는 이런 일인데 이것은 추경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서 추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8천억. 네. 이 11조 8천억만을 추경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또 염려하는 게 정부안이 됐든 야당안이 됐든 이게 이 추경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효과가 있겠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애초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이제 3% GDP 3% 성장을 약속하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3%가 안 되니까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도 3%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3%가 아니라 2%대라도 지키고 싶은데, 이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3% 약속을 못 지키고 2%도 달성을 못하면,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장 메르스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또 추경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전화통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쓰잘데기 없는 추경이었구만요. 이번에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예산이었구만.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쓰잘데기 쓰잘데기 없다고. 없는. 예. 그런데 우리 정세기 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마다 사실 이 세소 결손이라고 그러죠.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또 빚을 낸다고 하니까 네. 걱정이 지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2012년에 2조 8천억, 2014년 8조 5천억, 작년에는 10조 9천억.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빚이. 이게 나중에 다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요. 걱정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재정 정책이 빵점이죠. 예. 거기만 빵점입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빵점. 민주주의 의식도 빵점. 추경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사실은 우연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강동이 이렇게 뒤늦게 마지막 메르스의 격전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이상이 더 늦어지면서 이게 상권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동 경희의료원, 경희대병원, 네. 경희대병원 또 강동 성심병원 이 두 네. 곳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이종걸 원내대표를 모시고 같이 방문하고 전통시장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추경이 얼마나 근거 과학적이거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가 조금
의아했던 게, 그 이제 강동성심이나 그 경희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다 폐업을 하고 그쪽에다만 매달려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그 부분까지 과연 여기 표현이 직접적인 피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대처했던 그걸 통해서 이 손해를 본 이 부분까지도 직접적인 피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 거예요. 각 병원들이. 그래서 그 병원들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전혀 몰랐던 그런 감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 진짜 하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병원 폐쇄 명령을 내린 병원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 그런 것이지 병원 스스로가 자진해서 폐쇄를 하는 데는 보상해줄 수 없다. 지원해줄 수 없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어차피 구체적인 논의는 따로 될 거지만 그 추경 전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닥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진짜가 나타났다에 보내주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지금 아래 보시면은 메일 주소가 나가고 또 페이스북 주소도 나갈 겁니다. 트위터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세 분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나타났다 팬카페가 다음에 생겼어요. 아직 회원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막 생겼으니까. 그제 생겼네요. 회원이 20명. 김광진 의원님 댓글 부대를 대거 그쪽으로 동원해야 된다. 그래 이제 세 분도 빨리 가입하셔서 팬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